34년을 키운 중국 사업을 통째로 접었습니다. 가전 공장도 휴대폰 라인도 다 빼냈어요. 중국에서 냉장고 1000대가 팔리면 그중 삼성 건 딱 4대뿐이었고 갤럭시 시리즈는 판매 순위표에 이름조차 못 올렸으니까요. 누가 봐도 짐 싸서 쫓겨나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해 삼성이 오히려 4,654억 원을 더 쏟아부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떠나는 회사가 같은 나라 한복판에 돈을 더 묻은 거예요. 그것도 전년보다 크게 늘려서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삼성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짜 누가 이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쫓겨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빠져나온 거였어요. 그 한 끗 차이가 뭔지 오늘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 1992년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정식 수교를 맺던 바로 그 해였죠. 그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 등을 돌리고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운 사이로 살아온 나라였으니까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 큰 나라가 정말 시장으로 열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망설임 없이 중국 땅으로 들어갔어요. 남들이 재고 따지는 사이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아버린 거죠. 이듬해인 1993년 삼성은 광둥성 후이저우라는 도시에 거대한 휴대폰 공장을 씁니다. 부지만 12만 제곱미터가 넘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당시 중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마천루가 빽빽이 들어선 화려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도시들이 끝없이 펼쳐진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논밭과 흙길이 더 익숙하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 곳 한복판에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을 떡하니 지어 올린 겁니다. 마치 허허벌판에 갑자기 미래도시가 솟아오른 것 같았죠. 이 공장 하나가 어떤 위력을 발휘했는지 아세요? 후이저우라는 도시 전체를 무려 30년 가까이 먹여 살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도시 곳곳에서 삼성 통근버스가 끝도 없이 줄을 지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그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했죠. 공장 정문 앞 골목엔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찼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삼성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버렸거든요. 식당도, 문구점도, 슈퍼도, 노래방도, 미용실도 전부 삼성 직원들 지갑만 바라보고 장사를 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골목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러니까 후이저우라는 도시 자체가 삼성을 심장으로 두고 돌아가던 하나의 거대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당시 중국 청년들에게 삼성 공장에 취직하는 건 인생이 한 단계 올라서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자랑거리였죠. 선을 볼 때도 삼성 다닌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삼성의 진짜 전성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휴대폰이었죠. 혹시 애니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중반 중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 손에 들린 휴대폰 절반이 삼성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삼성폰을 들고 다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중국 젊은이들에게 삼성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었어요. 이감을 손에 쥐고 있으면 좀 산다는 소리를 듣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자부심이었죠. 연인에게 선물하는 가장 근사한 물건이 바로 삼성폰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새 삼성폰을 자랑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와서도 삼성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2013년 무렵엔 갤럭시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로 당당히 1등을 찍었습니다. 10명 중 2명이 삼성폰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TV 역시 한때 중국 시장에서 약 20% 압도적인 1등 자리를 지켰거든요. 거실에도 삼성, 손안에도 삼성이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삼성으로 둘러싸여 있던 셈이죠. 숫자로 들여다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잘 나가던 2013년 중국에서 일하던 삼성 임직원이 무려 6만 명에 달했어요. 6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 인구 하나가 통째로 삼성에서 월급을 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린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하나가 곧 삼성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정도면 삼성에게 중국은 그냥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고향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 나가던 회사가 도대체 왜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중국을 통째로 버리고 나왔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화려한 전성기의 바로 뒤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두가 삼성에 박수를 보내던 그 순간 발밑에는 이미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무도 그 금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실금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 균열은 머지않아 누구도 막지 못할 속도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칠 때 발밑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금은 엉뚱하게도 정치에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한국이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군사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발끈한 겁니다. 보복이 시작됐어요. 이른바 한알령,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분위기가 중국 전역으로 퍼졌거든요. 거리에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삼성폰을 손에 든 게 더는 자랑이 아니라 괜히 눈치 보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토종 기업들의 추격이었어요. 삼성이 길을 닦아놓은 그 시장에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자국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값은 훨씬 쌌어요. 거기에 애국 소비 심리까지 더해졌으니 중국 소비자들이 우르르 자국폰으로 갈아탔죠. 한때 점유율 약 20%로 1등이던 갤럭시가 거짓말처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5%로 다시 1%로요. 나중엔 판매 순위표에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기타로 묶이는 신세가 됐어요. 가전은 더 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냉장고 1000대가 팔리면 그중 삼성 건 고작 4대였으니까요. 세탁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한때 모든 거실을 차지했던 삼성이 이젠 통계에서 반올림하면 사라지는 0%대로 쪼그라든 겁니다. 문제는 점유율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은 인건비가 세상에서 제일 싼 세계의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흐르는 사이 중국이 너무 잘 살게 돼버린 거예요. 임금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싼 공장이 아니게 된 거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까지 겹쳤어요. 언제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땅이 돼버린 겁니다. 자, 보통 하의 회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아주 흔한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전기 너무 아까워서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차마 발을 못 빼는 심리거든요. 30년을 키운 시장이잖아요. 여기 묻은 돈이 얼만데 청춘을 다 바친 직원이 몇만 명인데 쉽게 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적자를 끌어안고 버티다 함께 가라앉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공장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 매달린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진다는 점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도시에 큰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 병원 덕에 앞엔 약국이 줄지어 서고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식당이 북적이고 근처 원룸은 간호사들로 꽉 찼습니다. 기사식당도 꽃집도 편의점도 전부 그 병원 하나만 보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이 통째로 다른 도시로 떠나버린다면요. 약국이 문을 닫고 식당이 비고 원룸이 텅 비면서 도시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주저앉는 겁니다. 삼성 공장이 떠난 중국 도시들이 정확히 그 길을 걸었어요. 철수는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2018년 5월엔 선전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같은 해 12월엔 텐진 휴대폰 공장이 멈췄죠. 2019년엔 그 상징과도 같던 후이저우 공장마저 가동을 끝냈습니다. 2020년 7월엔 수저우 컴퓨터 공장이, 그리고 고디어 텐진의 텔레비전 공장까지 차례차례 불을 껐어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 6만 명에 달했던 중국 내 삼성 임직원은 18,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약 70%가 사라진 거예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하나가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죠. 그 풍경이 가장 처참했던 곳이 바로 후이저우였습니다.
2019년의 후이저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마다 통근버스로 가득 차던 그 거리가 텅 비어 버렸어요.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입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던 골목엔 이제 인적이 끊겼습니다. 식당은 10곳 중 6곳 넘게 문을 닫았어요. 한때 480만 위안을 호가하던 아파트값은 380만 위안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삼성과 함께 호흡하던 도시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삼성 안에서도 비장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산다는 사즉생이라는 말이었어요. 회사 전체가 더없이 독해진 마음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였죠. 자, 여기까지가 세상이 본 그림이었습니다. 점유율은 0%대로 무너지고 공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됐어요. 누가 봐도 완패였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중국 사람들도 다들 입을 모아 말했어요. 삼성이 결국 중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완패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삼성은 조용히 전혀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다들 완패라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가전 공장을 통째로 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중국의 어느 한 곳에는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무려 4,654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것도 전년보다 크게 늘린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떠나는 회사가 같은 나라 한복판에 돈을 더 묻은 거예요. 근데 이 시안 공장이 어떤 곳인지 알면 그 모순이 단번에 풀립니다. 이 공장 한 곳이 삼성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삼성이 해외에 둔 유일한 반도체 생산 거점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USB나 휴대폰 안에 들어가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는 바로 그 메모리 칩이에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되는 마진 큰 본업이었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중국에서 빼던 텔레비전과 생활가전 부문은 그 무렵 적자로 돌아섰어요. 반면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어땠을까요? 삼성과 SK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치면 무려 약 11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목만 약 72조 원으로 추정됐어요. 한쪽은 피를 흘리고 다른 한쪽은 금맥을 캐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는 삼성이 프리미엄에 집중하고 메모리 협상력을 쥐고 있어서 위기 대응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짚었어요. 또 다른 조사업체 옴디아의 집계를 보면 삼성은 세계 텔레비전 시장에서 20년 연속 1등을 지켰습니다. 특히 2,500달러가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텔레비전에선 점유율이 54.3%나 됐어요. 값싼 시장은 내줬지만 돈 되는 윗동네는 오히려 더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삼성은 중국에서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버릴 것과 줄 것을 칼같이 갈라낸 거였습니다. 적자만 내는 가전은 미련 없이 손절하고 마진 큰 반도체는 더 꽉 움켜쥔 거죠. 이건 그냥 잘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패배처럼 보이던 장면이 사실은 차원이 다른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삼성이 칼같이 갈라낸 이 선택이 왜 신의 한 수였는지는 이걸 글로벌 무대 위에 올려놓고 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도 안방을 내준 건 내준 거 아니냐고요? 중국이 그렇게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진 건 진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 중국이 이겼다며 주워간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가 텔레비전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점유율 1%짜리로 쪼그라든 삼성이 이미 손절한 휴대폰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챙긴 건 삼성이 더는 이문이 안 남는다며 미련 없이 내려놓은 떨이었던 겁니다. 정작 돈이 되는 알짜 반도체는 삼성이 그대로 꽉 쥐고 있었고요. 재미있는 건 중국 현지 매체조차 이걸 냉정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가격을 못 맞췄고 고급 시장을 못 지켰고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 말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삼성이 가격 싸움이나 하는 바닥은 일부러 버리고
돈 되는 윗동네로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죠. 이긴 줄 알았던 쪽이 알고 보니 떨이만 잔뜩 주워간 셈입니다.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삼성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놓였던 다른 거인을 한번 봐야 합니다.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약 80%를 여전히 중국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산 제품의 145%라는 살벌한 관세가 거론됐어요. 생산을 중국에 잔뜩 걸어둔 쪽은 그 폭탄을 정면으로 맞을 위험에 노출된 거죠. 물론 애플도 인도로 생산을 옮기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삼성이 훨씬 더 일찍 움직였다는 사실이요. 역사를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휴대폰 시장을 호령하던 노키아 기억하시죠? 세상이 바뀌는 걸 우습게 보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도 결국 운명을 가르는 건 누가 먼저 움직였느냐, 바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삼성은 그냥 중국에서 손 떼고 끝난 거네 하고요. 천만에요. 빠져나온 게 아니라 더 큰 판으로 갈아탄 거였습니다. 삼성은 다리 하나를 빼는 대신 4개의 다리로 갈아선 거예요. 먼저 베트남입니다. 삼성전기가 이곳에 12억 달러를 들여 AI용 반도체 기판 생산을 늘렸어요. 누적 투자만 3조 원대에 달합니다. 다음은 인도예요. 14억 인구라는 세계 최대의 미래시장이죠. 여기에 미국과 한국까지 4개의 거점이 사각편대처럼 단단하게 짜인 겁니다. 중국이라는 한 다리에 의지하던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4다리로 다시 선 거예요. 이건 중국 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생산지도 자체를 새로 그린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삼성이 14억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통째로 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만 적자만 쌓이는 사업을 끌어안고 버티는 것보다는 자원을 알짜로 재배치하는 쪽이 훨씬 합리적이죠. 게다가 중국은 이구안신이라는 정책으로 약 64조 원 규모의 최대 20%까지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몰아줬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라면 떠나는 게 오히려 영리한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늘은 중국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센스와 TCL은 일본의 샤프와 도시바까지 사들이며 세계 시장으로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안방을 양보한 게 언젠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삼성만 특별히 똑똑했던 것도 아니에요. 애플 역시 인도 비중을 약 25%까지 빠르게 끌어올리며 부지런히 갈아타는 중이니까요. 폭망했다는 식의 과장도 경계해야 합니다. 유령 도시라던 후이저우조차 2021년엔 새 공장을 유치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거든요. 우리가 본 그 처참한 풍경은 2019년 한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안 반도체 공장은 끝내 못 버렸잖아요. 다시 말해 중국 의존을 100% 끊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그 모순으로 돌아가 보죠. 가전을 통째로 빼내던 바로 그 해에 삼성은 시안 반도체 공장엔 4,654억 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갤럭시는 판매 순위표에서 이름조차 지워졌고 냉장고는 1000대 중 겨우 4대만 팔리던 그 시점에 말이죠. 떠나는 회사가 같은 나라의 돈을 더 묻는다니 분명 앞뒤가 안 맞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시겠죠? 그건 모순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설계였습니다. 버릴 적자는 미련 없이 버리고 쥘 알짜는 더 꽉 쥐기 위한 칼 같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한때 삼성은 후이저우 거리를 통근버스로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 길거리를 애니콜로 뒤덮으며 우리가 여기서 1등이라는 자부심을 누렸죠. 그 자부심이 이번엔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버틸 줄 아는 힘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결단이라는 훨씬 더 단단한 자부심으로요. 진짜 승부를 가른 건 끝까지 버티는 고집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돌아설 줄 아는 바로 그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빠져나온 그 자리엔 이제 베트남과 인도가 새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세계 생산 지도가 우리 눈앞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 휴대폰이나 USB의 저장 용량을 무심코 확인하시거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칩 하나에 한 기업이 30년 안방을 내주고도 웃을 수 있었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요. 정들고 돈 들인 걸 그래도 과감히 돌려낼 수 있는 용기. 어쩌면 그게 삼성을 살린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30년을 키운 시장을 이렇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먼저 빠져나왔는데 애플은 왜 아직도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모든 걸 건 베트남과 인도에선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